아줌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한 청년이 정신을 잃어가는 여자를 등에 업고 미친 듯이 달립니다. 거친 숨소리 속에서 여자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건 청년의 목에서 흔들리는 낡은 금반지 목걸이. 이건 우리 민준이 거야.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증표. 그리고 청년의 팔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아토피 흉터. 15년 전 강물에 사라졌던 아이.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 이 청년은 왜 이렇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사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15년 동안 감춰진 진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처절한 복수. 천륜을 갈라놓은 악마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한 여자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 한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여자가 비만 오면 넋이 나간 채 거리를 헤매고 다니니 그럴 법도 하겠지요. 남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과 명예를 가졌으면서 왜 구질구질하게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도심 변두리를 떠도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 시계는 15년 전 그 지독한 빗줄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키던 강원도 어느 산길 도로 위에서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제 남편 최성준 씨는 참으로 결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수많은 남학생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다정했던 그는 제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죠.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서도 저를 향한 마음만은 늘 정오의 햇살 같았습니다. 성준 씨는 꽃 한 송이를 건네도 그 꽃말까지 세심하게 살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핏덩이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던 성준 씨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윤주야, 고마워.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킬게. 그 약속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련을 안고 왔습니다. 지독한 아토피가 아이의 고운 살결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가려움에 잠 못 이루고 보채는 아이를 보며 성준 씨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아빠가 대신 가져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며 밤을 새기 일쑤였죠. 아이가 제 팔뚝을 긁어 진물이 나고 흉터가 생길 때마다 성준 씨는 직접 약을 바르고 호호 입김을 불어넣어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 팔뚝에 남은 붉은 상처들은 우리 부부에게는 아픔인 동시에 아이를 향한 헌신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이의 첫 돌날 성준 씨는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종로의 노련한 장인을 찾아가 며칠을 제작해서 만든 순금 반지였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민준이의 이니셜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문구를 정교하게 새겨 넣었지요. 성준 씨는 행여나 아이가 반지를 잃어버릴까봐 아주 튼튼하면서도 부드러운 가죽줄에 반지를 꿰어 민준이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아빠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자 행운의 부적이란다. 세상 그 어떤 거센 풍랑이 닥쳐도 이 반지가 너를 우리에게 다시 인도해 줄 거야. 엄마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니 절대 빼지 말거라. 그날의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까르르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듬직한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환청처럼 쟁쟁합니다. 하지만 그 천국 같은 행복은
너무나 짧고 허망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온 절친한 친구 강태산이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태산을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출중함에도 늘 집안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진그룹의 전무 자리까지 내어주며 곁을 지키게 했죠. 하지만 성준 씨의 그 깊은 신뢰는 결국 등에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극은 민준이가 5살 되던 해 늦가을에 어느 비오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우리는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대형 트럭이 상향등을 켠 채 우리 차를 향해 무섭게 돌진해 왔습니다. 찢어지는 타이어 마찰음과 비명소리, 그리고 무언가 강력하게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보았습니다. 구겨진 차 문을 열고 나타난 강태산의 그 서늘한 눈빛을요. 그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우리의 생사를 확인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강태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준 씨는 즉사했고 뒷좌석에 있던 민준이는 사고 충격으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고요. 저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강가를 헤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물살뿐이었습니다. 태사는 그 후 15년 동안 제 곁을 지키며 저를 보필하는 충신의 가면을 썼습니다. 제가 정신을 놓을 때마다 그는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주야, 죽은 사람은 잊어야지. 이제 민준이와 성준이는 가슴에 묻어라. 내가 내 곁에 있잖아.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매년 남편과 민준이의 기일이 다가오면 가슴 한구석이 미친 듯이 아려오는 것을요. 엄마의 직감은 머리보다 명확했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확신 하나로 저는 15년의 지옥 같은 세월을 버텼습니다. 오는 날이면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던 그 날처럼 비가 내리면 왠지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구멍난 듯 비를 쏟아붓습니다. 15년 전 그날처럼요. 저는 또다시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인적 드문 변두리 골목을 헤맸습니다.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빗속을 걸어서일까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제 몸을 덮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렇게 성준 씨와 민준이 곁으로 가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제게 달려와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이봐요. 제 말 들리세요? 앳되지만 단단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젖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온 소년. 소년은 제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망설임 없이 저를 자신의 좁은 등에 업었습니다. 아줌마, 조금만 참으세요. 바로 앞에 병원이 있어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소년은 폭우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지름길을 가로지르며 소년은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빗물과 소년의 땀방울이 제 뺨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의 낡고 목이 늘어진 티셔츠 사이로 빗물에 씻겨 유난히 번쩍이는 무언가가 제 희미해져가는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저건 우리 민준이 건데. 소년의 목에 걸린 낡은 가죽줄, 그리고 그 끝에서 대롱거리는 익숙한 형태의 순금 반지. 빗줄기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 투박하고 정교한 조각무늬.
그것은 15년 전 제가 매일 아침 민준이의 목에 걸어주며 뽀뽀를 해주던 바로 그 돌 반지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소년이 저를 업고 뛸 때마다 제 팔에 닿는 소년의 팔뚝. 그곳엔 붉고 거친 흉터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제가 연고를 발라주며 눈물 찢던 민준이의 지독했던 아토피 상처가 덧나고 굳어버린 흔적이었습니다. 준아.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저는 소년의 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년의 등에서 느껴지는 생소하면서도 그리운 온기,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묘하게 익숙한 설레음. 비록 고된 노동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제 심장은 본능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하루같이 찾아 헤맨 내 자식이 지금 나를 등에 업고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제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목에서 찰랑거리던 그 금반지가 제 눈앞에서 마지막으로 반짝인 순간 저는 결국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병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강태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주야, 또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다행히 지나가던 배달 알바생이 너를 업고 왔다더라. 저는 태산의 손을 뿌리치고 다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 나를 데려온 그 소년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그 아이 목에. 태산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 병원비 접수만 도와주고 바로 일하러 갔어. 이름도 안 남기고 말이야.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20살 되면 독립해야 해서 하루에 알바를 4개나 뛴다더라고. 참 기특한 녀석이네. 고아원이라는 말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태사는 15년 전 민준이가 죽었다고 제 눈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등이 느낀 온기는, 제 눈이 본 그 금반지는 결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버린 그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홀로 기특하게 살아남아 엄마인 나를 구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하늘이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요. 15년 전 멈춰버린 시계 바늘이 오늘 그 소년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산, 내가 감춘 그 추악한 진실을 이제 내가 하나씩 벗겨낼 차례다. 내 아들이 겪은 15년의 고통,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내가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 민준에게 기억이란 건 늘 시리고 축축한 것이었습니다. 5살 남들은 부모의 품에서 재롱을 떨 나이에 민준은 낯선 고아원 대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누군가 기억을 지우기라도 한 듯 그 이전의 삶은 안개 속처럼 뿌옇기만 했지만 단 하나 목에 걸린 묵직한 금반지만은 민준이 살갗에 닿아 늘 뜨겁게 존재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부모가 버린 게 당연해. 몸에 징그러운 상처 좀 봐라. 고아원 아이들은 민준의 팔뚝에 가득한 아토피 흉터를 보며 괴물이라 놀려댔습니다. 밤마다 가려움에 피가 나도록 긁어대며 신음하는 민준을 달래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스스로 팔을 감싸며 소녀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울어봐야 돌아오는 건 시끄럽다는 원장 수녀님의 꾸중뿐이었으니까요. 그때마다 민준은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민준 815 사랑하는 아들. 반지 안쪽에 새겨진 그 글자들을 손끝으로 읽으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긴 했구나. 이 반지는 그 증거야.
어느덧 18. 고아원의 맏형이 된 민준에게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20살이 되면 보호 종료라는 이름 아래 단돈 몇백만 원을 들고 세상 밖으로 등 떠밀려 나가야 합니다. 민준에게는 기댈 언덕도 잠을 잘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준의 하루는 남들보다 4배는 더 길게 흘러갑니다. 새벽 4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민준은 살금살금 일어나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맵니다. 첫 번째 일터는 신문 보급소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면 팔뚝의 흉터가 아려오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문 한 장 한 장에 자신의 미래를 담듯 정성껏 문 앞에 놓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소녀는 입버릇처럼 자신을 다독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갈 때 민주는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매대를 채우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진상 손님이 술에 취해 민준의 팔 흉터를 보고 더럽게 이게 뭐냐며 침을 뱉어도 민준은 묵묵히 바닥을 닦습니다. 화를 낼 시간조차 민준에게는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세 번째 일인 배달 대행이 시작됩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미로 같은 골목길을 누비는 일은 위험하지만 돈이 됩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고 오토바이가 부서질 뻔한 적도 수차례였지만 민주는 병원에 가는 대신 편의점 구급상자에서 연고를 사서 대충 바릅니다. 그 돈이면 방 한 칸 보증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민준아, 너 공부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몸을 혹사해? 네 성적이면 장학금 받으며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걱정하며 묻습니다. 민주는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책장을 넘깁니다. 민준이 이토록 처절하게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지 생존 때문만은 아닙니다. 독립해서 번듯한 어른이 되면 이 목걸이의 주인을 찾아가 당당하게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저를 버리셨나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찾으려 노력하셨나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 민주는 오늘도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법니다. 그러던 그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배달을 가던 길에 길가에 쓰러진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던 여인. 그녀는 빗속에서 처절하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부르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민준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여인을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그녀를 업고 빗속을 달릴 때 소년의 낡은 티셔츠 사이로 목걸이가 삐져나왔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여인이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민주는 그저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그녀를 데려다주고 밀려드는 배달 주문 알람에 민주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간호사의 물음에 민주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길 가다 도와드린 거예요. 민준에게는 이름 석자보다 지금 당장 배달해야 할 피자 한 판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빗속으로 다시 뛰어든 민준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업고 뛰던 여인의 가느다란 손가락과 그 애절한 목소리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민준아. 그 부름이 마치 자신을 향한 것만 같아 소녀는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주는 고아원 지하 창고 구석에 마련한 자신의 비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엔 10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히 적힌 가계부와 빛바랜 사진 한 장 없는 민준의 18년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반지와 똑같은 모양을 종이에 베껴 그린 그림들. 민준은 다시 목걸이를 고쳐 맸습니다. 내일은 공사장에 나가봐야겠다. 거긴 일당이 세니까. 18 소년의 손마디는 이미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민주는 자신의 운명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민주는 스스로 빛이 되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저 정직하게 땀 흘려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15년 만에 살을 맞댔던 그 빗속의 짧은 순간이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임을 소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민주는 좁은 고아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소녀는 꿈을 꿉니다.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아토피 흉터를 어루만져주며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라고 말해주는 그런 꿈을요. 소년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빗물처럼 베개를 적십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정지해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심박동 소리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정신은 여전히 그 빗속, 소년의 등에 엎여있던 그 찰나의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뺨에 닿았던 소년의 젖은 어깨, 코끝을 스치던 그 묘하게 익숙한 어린 날의 살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망막에 낙인처럼 찍힌 그 금반지 목걸이. 윤주야, 정신이 좀 드니? 대체 왜 그렇게 미련하게 빗속을 헤매는 거야?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래. 강태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고맙게 들렸을 그 다정한 걱정이 그날따라 뱀의 혀처럼 징그럽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태산은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눈동자 뒤에 숨겨진 초조함을 읽었습니다. 그 아이, 나를 업고 온 그 학생 어디 있어? 제 갈라진 목소리에 태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배달 알바생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갔다니까. 요즘 애들답지 않게 착하긴 하더라만 고아원 출신이라 돈 벌기 바빠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가더군. 내가 살해라도 하려고 명함 한 장 주려 했는데 말이야. 태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민준이가 강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입술로 또다시 제 눈앞에 나타난 기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는 태산의 눈을 피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비서들을 붙였지만 15년 동안 죽은 아들을 찾아 헤맨 엄마의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났던 지점 주변의 배달 대행 업체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18살 정도 된 소년을 찾습니다. 팔에 흉터가 좀 있고 목에 금반지 목걸이를 한 아이예요. 비 오는 거리를 헤매며 수백 번도 넘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구두 굽이 닳고 발가락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민준이라면 15년 동안 그 차가운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라는 사람은 화려한 저택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 때 내 아들은 빗물 섞인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 고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길 한복판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일수록 태산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곳마다 태산의 수하들이 먼저 다녀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배달업체 사장들은 제 질문에 입을 맞춘 듯 그러네 모릅니다라며 고개를 저었고, 심지어 제가 민준을 보았던 그 편의점은 하루아침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태산은 제가 진실에 다가가는 길목마다 어둠을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윤주야, 내가 요새 이상한 곳들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직도 죽은 민준이 환영을 쫓는 거니? 제발 이제 그만해. 성준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산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비릿한 살기. 저는 떨리는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산 씨. 그냥 나를 구해준 그 아이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도리잖아요. 태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산이 감시하는 낮이 아니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움직이기로요. 저는 태산이 무심코 던졌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되면 독립해야 해서 알바를 4개나 뛴다는 말. 그렇다면 그 아이는 아직 고아원에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진그룹의 사회복지재단 명부를 몰래 뒤졌습니다. 태산이 관리하는 재단이라면 분명 그 아이를 그곳에 가두어 두었을 테니까요.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속에서 저는 마침내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민준, 18세, 푸른 하늘 고아원. 사진 속 소녀는 제 남편 성준 씨를 빼다 박은 듯한 선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햇볕에 그을리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난 그 흉측한 아토피 흉터.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이 후두득 떨어졌습니다. 15년 전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다던 아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민준이를 가장 가까운 곳에, 하지만 가장 비참한 곳에 숨겨두고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장 푸른 하늘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입구에는 이미 태산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를 채고 민준이를 어디론가 빼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민준의 뒷모습,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태산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검은 승용차에 타려는 소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돼, 민준아. 저는 정신없이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거센 바람에 묻혀버렸고 민준을 태운 차는 매정한 배기음을 내뱉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강태산은 여유롭게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한 친구의 가면은 없었습니다. 오직 추악한 욕망과 광기만이 가득한 악마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윤주야, 내가 말했지. 이제 그만하라고. 15년 전에도 넌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성준이를 잃었잖아. 이번에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태산의 협박에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나약한 한윤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엄마의 서슬 퍼런 투지가 제 눈동자에 서렸습니다. 강태산, 내가 우리 민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내 심장을 씹어먹을 거야. 15년 전엔 내가 몰랐지만 이젠 아니야. 내 아들은 내가 지켜. 태사는 비웃으며 자리를 떴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요. 진실은 햇빛 아래 드러나기 마련이고 핏줄의 끌림은 그 어떤 악마도 끊어낼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해 빠진 엄마가 아니라 새끼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세운 어미 호랑이가 되어 태산의 목을 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4챕터 벼랑 끝의 모성, 악마의 소나기에서 아들을 구하라. 강태산의 차가운 경고가 귓가를 때렸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협박은 제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15년 전 제가 힘없이 쓰러져 울기만 했을 때 그는 제 아들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이상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어미 사자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태우고 사라진 검은 승용차를 쫓아 제가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한 폐쇄된 물류 창고였습니다. 한진그룹의 이름으로 관리되던 곳이지만 지금은 강태산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는 유령 같은 공간이었죠. 창고 주변엔 덩치 큰 사내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그 서슬퍼런 분위기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뒷문을 통해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엔 민준아, 엄마가 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 안쪽 희미한 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민준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18소년의 얼굴은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강태산의 수하들이 민준을 위협하고 있었죠. 야, 꼬맹아. 내 목에 걸린 그 금반지 어디서 났냐고 묻잖아. 누가 줬어? 사내의 거친 물음에 민준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답했습니다. 터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증표입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군데 저한테 이러는 겁니까? 민준의 당당한 태도에 사내가 손을 치켜들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그 손 치워.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내들이 당황했고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자신을 업고 뛰게 했던 그 여인, 꿈결처럼 나타나 민준아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아줌마, 아줌마가 왜 여기에? 민준의 목소리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네가 내 아들이야. 이 못난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저는 민준을 향해 달려갔지만 뒤이어 나타난 강태산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길을 차단했습니다. 윤주야, 제 발로 지옥에 들어왔구나.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확신하니? 그냥 고아원에서 굴러먹던 흔한 애일 뿐이야. 내가 자꾸 이러면 이 아이만 더 힘들어져.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 내가 주는 약 먹고 잠이나 자. 태사는 제 어깨를 강하게 웅긋 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에 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태산, 15년 전 내가 성준 씨를 죽이고 내 아들을 가로챈 그 순간부터 넌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감춘 진실이 이 아이의 목에서 반짝이고 있는데 감히 누굴 속이려 들어? 태산의 안색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그는 민준의 목에 걸린 금반지 목걸이를 거칠게 낚아채 끊어버렸습니다. 가느다란 가죽줄이 툭 끊어지며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민준은 안 돼. 라고 절규했습니다. 소년에게
그 반지는 단순한 금덩이가 아니라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유일한 믿음의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딴 게 뭐라고. 15년 전 강물에 던졌어야 했는데 내 부하놈이 마음이 약해서 고아원에 처박아 둔 게 화근이었군. 태산이 반지를 발로 지니기려 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제 손등 위로 태산의 구두굽이 찍혔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주먹을 쥐고 반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건 성준 씨가 우리 민준이한테 준 선물이야. 내 더러운 발로 건드리지 마. 제 처절한 모습에 민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제 엄마인가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나요? 민준의 떨리는 물음에 저는 피 묻은 손으로 소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민준아.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내 아빠와 너를 앗아간 저 악마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던 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눈물겨운 상봉이네. 그럼 둘이 같이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15년 전 못다한 일을 오늘 끝내야겠어. 태산이 수아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창고 안의 분위기는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태산이 저를 감시하듯 저 또한 15년 동안 태산의 곁에서 그의 치부들을 모아왔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태산, 내가 한진그룹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내역, 그리고 15년 전 교통사고 트럭 운전사를 매수했던 증거들. 이미 다 증거 확보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어. 내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지 못하면 1시간 뒤에 검찰과 언론사에 자동 배포될 거야. 내가 쌓아 올린 그 가짜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니? 태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설마 제가 이런 치밀함을 가졌으리라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윤주야,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내 아들을 풀어줘. 그리고 15년 전 내가 저지른 죗값을 받으러 가. 그렇지 않으면 넌 오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민주는 믿기지 않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가냘프고 무기력해 보이던 여자가 자기 아들을 위해 세상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되어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자신의 야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아들에게 민준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박이 풀린 민준이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품. 소년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닿아 울렸습니다. 엄마. 소년의 작은 속삭임에 세상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상처투성이고 갈 길은 멀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창고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태산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멈춰버린 우리 모자의 시간이 다시 찬란하게 흐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가냘픈 달빛이 민준이의 야윈 얼굴을 비추었죠. 저는 민준이의 손을 놓칠세라 꽉 쥐었습니다. 소년의 손바닥은 고된 노동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마디마디마다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보드랍기만 했던 아기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동안 엄마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에 저는 민준이를 다시 한번 품에 안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이 손이 왜 이렇게 됐니?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품에서 민준이는 처음엔 당황한 듯 몸을 굳혔습니다. 평생을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차가운 세상과 싸워온 아이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품은 낯설고도 두려운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이내 소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맞아요? 나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저 남자가 나를 뺏어간 게 맞아요? 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엄마 얼굴이 안 떠올라서, 나를 버린 엄마가 미워서, 그래서 더 이 악물고 살았는데, 소년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 없어. 내 아빠와 너를 잃고 나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단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는 태산의 눈을 피해 제가 미리 마련해둔 비밀 안가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저택이 아닌 작고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민준이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요리를 해본 적은 별로 없었지만 민준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민준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보며 한참 동안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늘 줄을 서서 배급받던 식판, 편의점 구석에서 먹던 차가운 도시락이 전부였던 소년에게 엄마가 직접 해준 집밥은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을 겁니다. 민준아, 많이 먹으렴. 내가 아기 때 편식하던 것까지 엄마는 다 기억하고 있어. 제가 건넨 갓 지은 밥을 한술 크게 뜬 민준이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밥 아래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15년 세월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저는 민준이의 팔뚝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빗물에 젖고 상처난 아토피 흉터들.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연고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민준이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발라주던 것과 똑같은 성분의 약이었습니다. 여전히 아토피가 있는 민준의 팔에 수년간 해주지 못했던 아이의 팔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낯설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한 집 몸을 살짝 움찔하더니 저랑 눈이 마주치자 웃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강태산이 끊어버린 목걸이를 깨끗이 닦아 민준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반지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건넨 비자금 내역과 사고 증거들이 자신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태산은 마지막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한윤주,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그 애새끼랑 같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손에 죽지 못할 거면 같이 지옥으로 가야지. 태산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수하들을 모두 한 명씩 제거하고 마지막 남은 재산을 털어 킬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윤주와 민준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려는 독수를 뻗친 것입니다. 그는 윤주가 숨어있는 안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한진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비밀리에 가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태산이 우리 모자를 끝내 파멸시키려 한다면 저 또한 그와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을 잃었다 생각하고 혼자 살아온 삶이 더 끔찍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아빠를 닮아 용맹하고 영리한 아들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엄마를 이제는 자신이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곧 큰 바람이 불 거야. 하지만 겁내지 마. 우리에겐 아빠가 남겨준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티셔츠 속에 숨겨진 금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제가 고아원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엄마가 생겼잖아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18소년의 단단한 선언이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강태산이라는 거대한 악마에 맞서 껍데기뿐인 재벌가 사모님과 고아 출신 알바생 모자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머리를 맞대고 태산이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 냈던 그 악마의 목을 칠 마지막 칼날을 갈면서 말입니다. 안가의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 민준이와 저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18소년의 눈빛은 이미 삶의 온갖 풍파를 겪어낸 어른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반드시 올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뺏길까봐 겁이 나서 견디지 못할 테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문을 부술 듯 다가오는 소리. 쾅! 소리와 함께 도어락을 부수며 강태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광기 어린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죠. 태산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주야, 내가 좋게 말할 때 그만두지 그랬어. 내가 감히 내 비자금 장부를 건드려? 15년 전 내 남편 성준이가 죽었을 때 너도 그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정에 이끌려 너를 살려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태산의 말에 제 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의 손을 더욱 꽉 쥐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모자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될 테니까요. 강태산, 그동안 친구의 아내와 재산을 탐내며 살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본 적 있니? 내가 버린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와 내 앞에 서 있는데 넌 두렵지도 않아? 태산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두렵다고? 아니, 전혀. 이 애송이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너희 둘만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면 세상은 다시 내 손안에 들어온다. 사고로 위장하는 건 내 전문이야. 아주 식은 죽 먹기지. 몰랐어? 아직도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겠니? 한윤주. 태산은 제 눈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듯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날 성준이 차 브레이크를 만졌어. 그리고 트럭 운전사한테 거액을 줬지.
민준이 그 녀석? 강물에 던지라는 내 명령을 어기고 부하놈이 몰래 고아원에 처박아 둔 건 몰랐지만 어차피 오늘 내 손에 죽을 운명이었던 거야. 핏줄은 무슨, 결국 다 내 발밑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일 뿐이지. 태산의 고백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년 전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앗아간 그 참혹한 진실이 악마의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고 있었고 제 눈에선 피눈물 같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가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태산 씨, 방금 하신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요. 태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민준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글자와 함께 시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70대 시니어층부터 젊은이들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태산의 추악한 자백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태산이 당황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이는 고아원에서 독립을 준비하며 온갖 알바를 하느라 유튜브와 SNS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산이 안가를 습격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숨겨두었으며 태산이 스스로 자백하게끔 유도하는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와 아빠의 인생을 망쳤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건물 아래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신고와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태산은 도망치려 발악했지만 이미 출구는 봉쇄되었습니다. 그는 수아들에게 저것들 죽여. 다 죽이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이미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태산을 위해 목숨을 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쳐 태산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했던 그 악마의 손목에 드디어 차가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산은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윤주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태산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뺨을 강하게 내리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과 민준이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담은 손길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짝 이건 내 남편의 몫이고 짝 이건 내 아들의 몫이야. 강태산, 넌 이제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평생 지옥에서 썩게 될 거야. 내가 탐냈던 한진그룹도 이 집도 나도. 넌 단 하나도 가질 수 없어. 태산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쫓기지도 숨지도 않아도 돼요. 민준이의 따뜻한 가슴에 귀를 대니 소년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처참한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지켜주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덧 어스름한 새벽빛이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산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던 그 새벽 저는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비로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면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망함과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제 곁에 선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금반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18소년의 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세월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엄마, 이제 엄마 아들 한민준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길거리에서 도망치듯 알바 안 해도 되고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민준아, 너는 당당한 한진그룹 최성준 회장의 아들이야.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엄마가 내 이름을 되찾아 줄게. 내 아빠가 지어준 그 귀한 이름을. 그날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재벌가 후계자가 살아 돌아왔고 신뢰받던 전무가 친구를 죽인 살인마였다는 사실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강태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발악하며 정신병을 연기하고 변호사를 동원해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과 민준이가 목숨 걸고 찍은 라이브 방송의 증언은 그를 지옥 끝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강태산의 전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태산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윤주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성준이가 없어야 내가 내 옆에 있을 것 같아서. 악마의 마지막 변명은 차가운 법정의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민준의 손을 잡고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남편 성준 씨가 잠들어 있는 묘소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산등성 위에 자리 잡은 성준 씨의 묘소 주위에는 하얀 구절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반겨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준비해온 재물을 차리고 민준이를 남편의 묘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성준 씨 나왔어요. 오늘은 나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우리 민준이랑 함께 왔어요. 민준이는 묘비에 새겨진 최성준이라는 이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기억 속에서 가물거리던 아빠라는 존재가 차가운 비석이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15년 동안 저 혼자 무서웠는데 아빠가 주신 이 반지 덕분에 버텼어요. 아빠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다 알아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소년의 오열이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민준의 떨리는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비록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아기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세월의 풍파도 이기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목에서 금반지 목걸이를 잠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성준 씨의 묘비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성준 씨, 이제 이 반지는 민준이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긍지가 될 거예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특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어디선가 기분 좋은 산바람이 불어와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성준 씨가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 장하다, 윤주야라고 말하며 우리를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민준의 호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민준이라는 임시 이름 대신 아버지가 지어준 원래 이름 최민준을 되찾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새로 발급되던 날 민준이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신분증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진짜 최민준이네요. 고아원 동생들이 형 성공했다고 부러워해요. 근데 엄마, 저 한진그룹 경영권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준이의 기특한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화려한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았지만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 아들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는 소소한 행복이 더 절실했습니다. 우리는 태산이 남긴 탐욕의 찌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그룹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민준이가 자란 푸른 하늘 고아원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준이처럼 홀로 세상을 버텨야 하는 보호 종료 아이들이 20살이 되어도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따뜻한 보금자리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낮에는 고아원 동생들의 공부를 가르치고 밤에는 제 곁에서 책을 읽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예전에는 비만 오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제는 그 빗소리가 우리 모자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는 축복의 소리로 들립니다. 강태산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것이고 그가 탐냈던 모든 것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렸던 15년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잠들기 전 제 방 문을 열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인사를 건네는 아들의 목소리. 15년 만에 되찾은 이 평범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긴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 소박한 밥상을 차려줄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비만 오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던 저였지만 이제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민준이가 함께 지내는 이 작은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민준이가 고아원 동생들과 함께 심어놓은 수선화가 노랗게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엄마,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 민준이가 익숙한 손길로 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운 체구의 듬직한 청년이 된 민준이가 제 곁에 앉아 굽은 제 등을 어루만집니다. 민준아, 내 팔은 어떠니? 요새 가렵지는 않아? 제가 묻자 민준이는 쑥스러운 듯 소매를 걷어 보입니다. 붉고 거칠었던 아토피 흉터들은 이제 희미한 자국으로만 남았습니다. 민준이의 흐릿해진 흉터처럼 우리 모자의 상처도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다 나았어요. 이 상처가 없었으면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흉터가 고마워요. 민준이의 깊은 속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강태산이 남긴 탐욕의 유산인 대저택을 처분했습니다. 그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집 대신 햇살이 잘 드는 소박한 집으로 옮겨와 진짜 우리들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민준이가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 직접 기획한 꿈꾸는 청년들의 집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죠. 민준이는 18살의 자신처럼
홀로 세상에 내던져질 위기에 처한 동생들을 위해 발벗고 뛰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개관식장에 들어서자 고아원 동생들이 민준이를 향해 민준이 형, 이라며 달려와 안깁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 성준 씨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다고 하늘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대학에 가게 되면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제가 받은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나눠주고 싶어서요. 늦은 시작이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아들의 기특한 마음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배달 오토바이 대신 전공 서적을 가슴에 품고 캠퍼스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강태사는 감옥 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제 소중한 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갉아먹을 뿐이니까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마지막 치유였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남편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슬픈 눈물이 아닌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고 말입니다. 묘비 앞에 앉아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소년의 목을 지켰던 이제는 조금 낡았지만 눈부시게 반짝이는 그 금반지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진짜 이름 찾았어요. 최민준으로 당당하게 살게요. 엄마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릴게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면서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민준이는 반지를 비석 위에 잠시 올려두었다가 다시 제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반지는 엄마가 간직하세요. 15년 동안 저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엄마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거예요. 반지의 차가운 금속성이 제 쇄골에 닿았지만 그 느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15년 전 멈춰버렸던 우리 가족의 시계가 이제는 째깍째깍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그 위에는 인내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하늘이 유난히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와 나란히 걷는 이 길은 더 이상 춥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은 제가 할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전복죽 끓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고맙구나. 사랑한다, 민준아. 저도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우리의 대화는 소소하고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세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 위대한 기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15년의 어둠을 뚫고 찾아온 빛, 그것은 다름 아닌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듯 반짝입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은 이미 완벽한 성공이니까요. 피보다 진한 눈물이 거름이 되어 피워낸 우리 모자의 봄날. 이 찬란한 계절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아픔들이 비로소 평안한 쉼표를 찍었습니다. 참으로 눈부시고 고마운 삶입니다.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서로의 온기를 되찾은 윤주와 민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 피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천류는 그 어떤 파도보다 강했고 진실은 반드시 빛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가끔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준이의 낡은 금반지가 기적을 불러왔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희망도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봄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흉터 위에 더 고운 새살이 돋아나듯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